또 비만 치료제 시장에 신약이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던데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이 원래 자기 체중의 10% 이상을 뺄 수 있느냐. 또 나올 약들은 전부 기준이 또 이제 10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20이에요. 맞아요. 20이에요. 벽을 그냥 깨버렸으니까 그거 약물 오남용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오남용이 될 가능성이 투자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테마버스의 호스트 이시우입니다. 저는 테마버스의 투자 세계 담당 이주호 기자입니다. 저희 테마버스 이번 테마 다이어트인데요. 게스트로 약사 겸 푸드라이터 정재훈님 모셨습니다. 다이어트 세계는 이제 뭐 서울대약대 졸업하고 약사로 일을 하면서 푸드라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정재훈이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음식 너무 좋아하고 식탐이 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가 푸드라이터라 그러면 푸드 파이터인 줄 아는 정재훈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약사님을 섭외하기 전에 이력을 보면서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이 한국, 미국, 캐나다 3개국 자격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른 약사분들도 보통 이렇게 자격증을 여러 개 갖고 계세요? 보통 이제 2개국까지도 많지 않은데 3개국은 좀 드물긴 해요. 네. 왜 3개나 따신 거예요? 그때는 불안한 청춘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격증이 뭐 하나라도 더 있으면 왠지 먹고 사는데 도움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었고 시험 치는 걸 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괜히 막 허세로 자격증 시험 보고 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또 전 좀 신기했던 게 유튜브에 영양제 뭐 이것만 드세요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컨텐츠가 참 많은데 약사님 컨텐츠는 오히려 또 영양제 추천보다는 식단을 어떻게 관리하셔야 된다 먹는 거 위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좀 스토리텔링을 많이 해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음식 먹을 때 저렇게 드시려면 뭐 저울도 옆에다 갖다 놓고 제가면서 성분 보면서 먹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너무 많이들 빼앗기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만 그냥 신경 쓰면은 충분히 즐겁게 식사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좀 즐겁게 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이 새해가 오고 첫 촬영이잖아요. 이 새해가 되면은 또 뭐니 해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kg이나 감량하셨던 약사님의 이 다이어트 스토리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빼신 거예요, 대체? 그냥 적게 먹었습니다. 그게 답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일 오해를 하시는데 운동하는 걸로 살이 안 빠져요. 적게 먹어야 살이 빠져요. 적게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 적게 먹기 위한 방법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다이어트는 현대인은 평생 해야 돼요. 현대인은 음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음식하고 나한테 적정한 식사량하고 고서의 균형을 잡으려면은 이건 그러니까 평생 내가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을 끌고 가려면 의지가 강해서는 되지 않고 환경 바꿔줘야 되고요.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재미있어야 돼요. 제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할 때 내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이런 날은 없어요. 저도 약사님께서 해주시는 설명에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이 정말 중요한데 이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맛있는 닭가슴살 제품, 맛있는 제로 음료 이런 게 많아져서 참 행복하게 식단 관리할 수 있어서 좀 좋거든요. 근데 이런 다이어트 식음료가 어떻게 발전해 온 건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역사가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데 원래는 사실 다이어트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사실 당뇨인 분들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만 해도 무자가 붙는 게 많았어요. 무지방, 저지방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약간 지방이 적이었던 거죠. 지방이. 그때부터 닭가슴살 좀 인기 끌기 시작했고 이제 2000년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의 적은 탄수화물 약간 이러면서 이제 단백질 많이 먹고 탄수화물 적게 먹고 하면 살 빠져. 그래가지고 황제 다이어트.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제로 음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녹차 마시면 살 빠진다. 그리고 뭐 이제 두유 마시고 그러면서 단백질에 대한 게 꾸준히 좀 관심이 그때부터 단백질이 좀 인기를 끌었군요. 그러면 다이어트 식음료에 대해서 2000년대 이후에는 또 어떤 트렌드였어요? 초반 2014년, 15년 요때까지는 또 이제 디톡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어요. 해독 주스 뭐 이런 거. 그러다 이제 2010년 중반, 2014년 요때 이제 해독 주스 말짱 꽝이다라는 저의 첫 책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주스의 열풍은 많이 좀 사그라들고 그때부터는 역시 이제 단백질 쪽에 집중화가 되면서 이제 그 트렌드에 맞물려 가지고 제로 음료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러니까 제로 음료 하면 예전만 해도
콜라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뭐 엊그제 제로 식혜를 마셔봤거든요. 어때요? 어때요? 똑같아요? 아니 뭐 식혜 같아요. 밥알도 들어. 근데 그러면 이제 쭉 트렌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어보니까 디톡스, 해독 주스처럼 이제 좀 유행해서 탈락한 친구들도 있고 고단백처럼 계속 살아서 승승장구하는 트렌드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의 트렌드에도 이 단백질 열풍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뭐 무조건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단백질 쪽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다이어트 열풍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새로운 비만 치료제 같은 것들이 더 확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살이 빠진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살이 빠질 때 사람들의 고민은 이게 볼품 없이 빠지지 않게 어떻게 근육은 유지하느냐. 그러면 이제 단백질 쪽의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군이 다양해지는 거에서 다이어트 식품의 시장이 커진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는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장 규모가 어때요?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 음료 혹은 다이어트 식품 이걸 따로 시장 규모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러 곳에서 추정하는 곳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2,269억 달러래요. 이거 한국 원화로 따져보면 318조 원이거든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숫자가? 좀 많이 작은 것 같다는 한 해 느낌이 우리나라 한 해 예산 600조가 넘는데 아니 전 세계 뭐 다이어트 식음료가 300조밖에 안 돼. 이게 뭔가 이상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어고 이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분류 자체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다만 그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맥킨지가 얼마 전에 이제 연구조사한 자료가 있었는데 분류를 나누기 좀 어렵다 보니까 웰빙 시장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자. 웰빙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헬스케어도 들어가 있을 거고 다이어트 음식료도 들어가 있을 거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보니까 웰빙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약 1조 8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웰빙 시장 규모가 4,800억 달러에 달하면서 한 5에서 10% 정도씩 성장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글로벌 식품 시장의 성장률이 대략 한 4%, 5% 언더로 쳐요. 우리가 뭐 하루에 먹어봐야 얼마나 더 많이 먹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장을 해봐야 5% 언더로 치는데 웰빙 시장은 그래도 5에서 10% 성장하고 있다. 대략 한 10% 성장한다 치면은 거의 우리의 일반적인 식품 산업 성장에 비해서 거의 2배 가량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확실히 웰빙 시장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확실히 성장률이 더 큰 거를 보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말씀해 주신 대로 제로 식혜 이런 것처럼 제로가 안 붙은 음식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근데 마달못이라서 제로랑 그냥 설탕 들어간 거랑 맛 구별을 잘 못하겠거든요. 약사님도 그러신 편인 건가요? 저는 구별을 잘 해서 저러만 먹어요. 마시는 순간에는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근데 마시고 나서 거기에 당이 들어있는 경우는 남아 있잖아요. 네. 남아 있으면 제 입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먹고 잔치를 벌이면서 텁텁해요 입이. 그래서 이제 제로는 그게 없거든요. 기자님은 구별하세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제로 음료가 맛을 더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제로 관련된 취재를 좀 할 때 아스파탐이나 이런 그 인공 감미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만 넣으면 뒤에 약간 쇠 맛이 난대요. 그래서 뭐 다른 인공 감미료를 넣고 하면은 이걸 없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옛날의 제로랑 지금의 제로는 왜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맛 개발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설탕의 풍미가 저한테는 좀 더 맞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실제로 문제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설탕이 그리는 단맛 곡선이 있어요. 이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쭉 여운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공 감미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대체 감미료 중에 이걸 딱 똑같이 맞추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뒤에 두 개 들어 있거든요. 무슨 뭐 아스파탐, 아세설팜 이런 식으로 두 개 들어 있는 이유 뭐냐? 하나는 짧게 치고 하나는 좀 길게 해서 합쳐지면 설탕 비슷하게. 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제 설탕이 들어가면 아무튼 거기에 상당한 양이 들어가니까 밀도가 다르거든요. 밀도가 다르니까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거랑 부드럽게 이렇게 좀 넘어가는 그런 게 좀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발을 좀 더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제로 음료가 많아지니까 제 입장에선 선택권이 많아지는 거라 되게 행복하고 좋은데 이 제로라는 문화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로는 이제 뭐 거의 정착을 넘어서 가지고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확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이제 그런 제로 음료에 들어가는 그런 대체 감미료가 사람에 따라서는 뭐 쓴맛을 낸다든지 좀 이렇게 다른 수용체를 건드려 가지고 맛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정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거 위험할 것 같아요.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적인 어떤 그런 안전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규제라든지 네. 굉장히 심한 편이고 적은 양이어가지고 뭔가 어떤 위해를 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기자님도 제로라는 게 이제 자리 잡았다고 생각. 저도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는데 처음에 이제 제로가 막 우리나라에서도 열풍이 불기 시작했을 때 되게 재밌는 자료를 봤어요. 왜 제로가 갑자기 이렇게 열풍을 불러 일으키느냐. 이커머스에서 제로 탄산 음료를 구매하는 분들은 다른 앱들을 뭘 이용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봤더니 식도락,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건강 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앱 이용성이 감소하는 앱이 있었는데 뭐냐면 운동 앱이었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은 안 하면서 먹는 거 좋아하고 다이어트 관심 많고 이런 사람들이 제로 탄산음료를 그렇게 사더라. 결국은 내가 운동하긴 싫은데 내 몸에 죄악을 끼치는 거죠. 좀 그런 거 같고. 라고 마지막 양심으로. 마지막 양심. 아, 이게 소비자 관점에서 어떤 측면이 또 있냐면 얼마 전에 메조미디어가 지난 3월에 분석 보고서가 있었는데요. 제로 식음료 재구매 의향이 70%나 됐었어요.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만족스럽다라고 하면서 거의 10분 가운데 7분은 다시 사겠다라고 하는 거고, 제로 제품의 어떤 맛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됐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이건 소비자 입장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만 좋아한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급자가 있어야 이 시장이 커지는 건데, 사실 그 공급자 입장에서 탄산 음료나 이런 음료수를 좀 성장시키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먹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실제로 그 팬데믹과 함께 제로 덴티티, 헬시 플레저 이런 트렌드가 딱 살아나다 보니까 제로 음료는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산 음료를 건강 때문에 안 먹었던 사람도 제로 탄산 다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제로 음료를 뭘로 만드냐? 아예 신상으로 잘 안 만들어요. 아. 예를 들어 뭐 코카콜라. 맞아요. 제로. 잘 팔리는 거에 제로 버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동안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던 거를 제로로 만들게 되면 성장이 다시 커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 스테디셀러로 팔렸던 제품들을 다시 한번 붐시킬 수 있는 요인이 제로다 보니까 공급자 측면에서도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수요자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좀 정착됐다고 느껴져요. 근데 또 약사님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이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먹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제 요새는 제로 아샤추 이런 것도 있고 제로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꼭 배탈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인공 감미료를 다른 걸 써서 배탈이 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당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것들 무슨 톨 이렇게 끝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 중에 일부는 뱃속에서 이제 흡수가 안 되니까 저 밑에 대장까지 내려가요. 그거 자체가 물을 3차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그래서 배 아프고 복통 일으키면서 설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당알코올이라고 사용하는 이런 대체 감미료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칼로리가 아예 제로는 아니에요. 어떤 거는 뭐 한 2칼로리 정도 나기도 하고, 이런 애들은 들어가면 거기에 장내 미생물이 이걸 먹고 발효를 시켜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배도 좀 더 아플 수 있고. 뭔가 더 안전한 감미료가 있고 덜 안전한 감미료가 있고 뭐 부작용이 더 있는 게 있고 덜 있는 게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나요? 사실 이제 배 아픈 것도 불편한 거는 맞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고요. 이거 먹어서 내가 암이라도 생길까봐 그런 걸 걱정할 이유는 거의 없다. 인공 감미료, 대체 감미료 말만 들어도 또 대중이 경기를 일으키는 거는 과거에 이제 사카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감미료가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생쥐에서 뭐 암을 유발한다, 뭐 방광암을 유발한다, 뭐 이런 연구 결과 나오면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논란이 이게 연구 방법 자체가 잘못됐고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초창기에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갖게 되는 불신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카린이 모든 사람한테 다 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쓰게 느끼고 또 뒷맛이 쓰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뒷맛이 쓰니까 이거 뭔가 이상할 거야. 아, 커피는 그렇게 잘도 마시면서. 맞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뭐 좀 과학 시간이었나? 그때 이제 사카린은 위험하다. 차라리 설탕을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입식으로 어디선가 주워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그랬나 봐요.
그러면 이제 대체당의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나눠봤으니까 다시 좀 다이어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다이어트 식음료 시장이 커지는 게 미용 목적도 당연히 있겠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제가 최근에 봤던 건 그 WHO에서 과거 질환으로 규정했던 거를 2021년에 질병으로 규정하는 걸 바꿨다라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인구 구조의 변화랑 그다음에 국가에서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비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딱 두 가지가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의료비 증가, 그다음에 노동 생산성 저하 이 두 가지가 딱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성 질환을 모두 다 유발할 수 있는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모든 걸 유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암이라든지 관절 질환 같은 것들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비만을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고 국민 건강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면 요건 이제 노동 생산성의 저하가 오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속보가 한 가지 딱 떴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안 그래도 노동 생산성은 정해진 미래로 저하되고 있는데 여기다 비만까지 늘어나게 되다 보면 이건 좀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를 이번 주제로 선정하면서도 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좀 새로운 시각이네요. 일본의 공휴일 가운데 스포츠의 날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그게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이에요. 일본에서도 이제 지금 그 고령화로 인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이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고 싶었던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2016년에 건강 중국 2030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하는데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 요걸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추상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일본에서 생활체육을 장려한다 뭐 이런 정책들 보고 그냥 뭐 국민들 행복하라고 해주는 건가 보네 되게 나이브한 접근을 했었는데 그게 생산성이랑 연결이 된 거였군요. 이게 확실히 과거보다 좀 물질적으로 많이 우리가 풍요로워졌잖아요. 먹을 것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좀 공통적으로 비만이라는 거를 사회적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딱 좋은 타이밍에 또 비만 치료제 시장에 신약이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전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던데 옛날부터 비만 치료제는 있지 않았나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약은 게임 체인저가 맞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초음속 비행기 네. 같은 것도 이제 그 음속의 어떤 그 벽을 어떻게 깨느냐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이어트 관련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는 그 벽이 뭐였냐면 이제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이 원래 자기 체중의 10% 이상을 뺄 수 있느냐, 저 10%는 못 깬다. 라는 게 이제 그 과학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깬 거예요. 왜냐하면 15% 이상이니까. 네.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이상 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런 비만 신약이라고 부르는 세마글루타이드, 상품명으로는 위고비죠. 예전에 이제 당뇨 치료제로 오젬픽이고 그 약 이후에 경쟁제로 나왔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약들은 전부 기준이 또 이제 10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20이에요. 맞아요. 20이에요. 벽을 그냥 깨버렸으니까 이건 게임 체인저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구나. 그러면 효능이 그렇게 막 0.5배에서 2배까지 좋아진 건 알겠는데 부작용도 적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래서도 게임 체인저이기도 해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아니죠. 그런 약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정도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지 않은 편이다. 또 반대로 이런 약을 사용했을 때 체중 감량에 더해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어떤 건강상의 유익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다. 이번 비만 치료제의 가장 게임 체인저라고 보는 부분은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비만의 성지라는 병원을 한번 가보면 마약류 약 처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먹고 싶은 식욕 이걸 줄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딜 건드려야 되겠어요? 뇌를 건드려야 돼요. 뇌에서 이 식욕을 끌어당기는 걸 없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뇌를 건드리는 게 뭐죠? 향정신성 의약품이에요.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래 마약류에 속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과거의 그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마약류를 썼다면 지금 사용하는 비만 치료제는 마약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네. 그 제로 식음료도 그렇고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뭔가 당뇨에서 출발한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고 있네요.
이렇게 좋은 것만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제가 이거 가격을 찾아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있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일단 해외에서 수요가 엄청나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됐는데 그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FDA에서는 그 공급 부족 약물을 리스트업을 항상 해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둘 다 공급 부족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었다가 지난 10월에 공급 부족 목록에서 삭제가 됐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떻게 해소가 됐는지 보면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이 기업들이 어떻게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보노디스크라고 하는 기업은 의약품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걸 CDMO라고 부르잖아요. 글로벌 3위 CDMO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그냥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공급이 부족했으면 그 공급을 늘리기만 하면 다 팔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도 지금 보면은 미국, 아일랜드, 독일 이런 데서 생산 시설 확보하고 있고 굉장히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단계인데요. 제가 우리나라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공급 가격이 37만 원 정도로 이미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약의 공급 가격이 기사로 나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워낙 전 세계적인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37만 원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몇 병원들 이렇게 쭉 보니까 판매 가격이 대략 60몇만 원이에요. 보통 우리가 해외에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든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병원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나누기로는 이게 왜 60만 원일까? 60만 원대일까? 처음에 이제 그분의 반응은 뭐였었냐면 우리나라는 공급 가격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거 비싸게 못 받는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공급 가격이 공개가 됐어도 만약에 수요 많으면 이건 그렇죠. 없어서 못 파니까 그 가격 올릴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도매상들 접촉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초반 인기는 많았는데 우리나라 지금은 좀 물량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취재가 된 건 아닌데 이게 공급량이 늘어서인지 아니면 인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인지는 구분을 하지 못하겠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해외만큼 물량이 부족하진 않더라라는 것까지는 최근에 제가 좀 봤어요. 이게 지금은 약간 어느 정도 눈치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쓰고 있는 분들이 일단 약 구했으니까 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는 이게 지금 한 회사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뭐 노보 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하고 굉장한 경쟁이 있고 또 후속으로 개발 중인 또 다른 회사들까지도 약이 나오고 특허가 만료되고 하면 이거 뭐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고 네. 약값은 더 내려갈 거고, 그래서 사용은 아마 늘어날 거다. 네. 그럼 약값이 내려가면은 저희한테는 그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약값이 내려가는 건 좋은 일이죠. 제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약을 지금은 당뇨인 분들, 고도 비만인 분들만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약회사들에서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나중에는 뭐냐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도 이걸 써라 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약사님 말씀대로만 되면은 시장 크기가 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죠. 엄청나게 커지겠죠. 위고비 성분 세마글루타이드가 2026년에 성분 특허가 만료가 돼요. 네, 일부 국가에서. 근데 성분 특허가 만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성분은 써도 돼요. 주사를 쓰면 안 돼. 그럼 이 성분으로 우리 뭐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6년에 패치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쪽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양강구도지만 아마 2026년, 2028년 그 이후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은 경쟁이 더 심화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신약 개발이 엄청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꼭 이런 신약 개발은 참 안타까운 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안 들리는지 그게 너무 아쉬워요. 왜 국내 제약사가 먼저 이걸 못했을까요? 근데 뭐 너무 안타까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아예 안 될 줄 알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먼저 개발을 하는 것까지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짧은 기간 동안에 진짜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여기에서 게임 체인저까지 나오려면 기초 연구도 받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학 협동 연구도 잘 돼야 되고, 이게 왜냐하면 외국의 어떤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되는 신약들이요, 많은 경우에 제약회사가 먼저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관련된 기초 연구라든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학교에서 어차피 이걸 약으로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이걸 팔거나 하죠, 기업한테. 그래서 그걸 약으로 만들고, 실제 사례를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누군가 요청하신다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사례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임 체인저를 먼저 만들지 못해도 이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거 있어서는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 이런 그래도 희망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근데 전 조금 좀
우려가 되는 게 바이오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들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쟁으로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그거 약물 오남용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바이오시밀러로 인해 가지고 약값이 떨어지고 비슷한 약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오남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아요. 오남용이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 이걸 주사하고 나면 갑자기 막 어떤 쾌감을 느낀다든지, 이걸 꽂고 나서 술을 마시니까 막 더 기분이 좋다든지 이러면 오남용이 될 텐데, 이거 막 꽂고 나서 밥맛도 떨어지는데 담배도 피기 싫다든지 술도 마시기 싫어진다든지 약간 이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오남용을 하기는 상상을 하면 이 정도야. 예를 들면 결혼식을 앞두고 네. 신랑 신부가 막 먹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제 결혼식 한 2달 앞두고 자 이제 한번 주사 한번 써볼까? 뭐 이런 오남용인 거죠 지금. 네. 그것도 오남용이죠, 오남용.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엄청난 커다란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작은 문제는 아니니까 관련해서 뭔가 이제 좀 밸런스 게임을 하긴 해야지 되겠죠. 네.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쓰게 되면 식품 산업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콜라 만드는 뭐 펩시콜라라든지 아니면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제품 포트폴리오 보잖아요. 제로 탄산 음료 먹기 전까지는 탄산수를 마셨었어요. 근데 요즘 탄산수도 안 마신대요. 제로 때문에. 근데 이 탄산수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미 그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정크푸드라고 할 법한 그 기업들조차 건강을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를 이미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68%가 이미 저칼로리 혹은 무칼로리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먹는 게 변하는 거지 식품 산업이 하락하는 게 아니다. 네. 오히려 그런 제품들이 더 비싸요. 그렇죠. 또 웰빙이니까. 맞아요. 그럼 비만 치료제가 계속 개발됨으로 인해서 계속 뭔가 다른 부가 산업도 생겨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크게 봤을 때는 식품 쪽이 특화돼서 더 발전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운동. 오히려 운동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아무리 혁신적인 게임 체인저가 되는 비만 치료제 나와도 영원히 그 약을 써서 살을 빼고 싶은 사람 별로 없거든요. 조사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이거 사용하는 기간이 한 1년 남짓해요. 비용 문제도 있고 약을 계속 쓰고 싶지 않아서 1년 정도 쓰고 중단을 하는데, 이제 미국의 선례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1년 정도 쓴 분들이 약을 끊고 나서 쓴 돈이 얼마인데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더 챙겨 먹게 되고 더 운동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약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 운동 안 하겠구나. 맞아요. 잡아먹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PT 쌤은 어떡하나 이런 분인데 PT 쌤은 잘 될 겁니다. 내가 문제죠. 그럼 이제 산업끼리 잠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생하고 더 커질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새로운 형태가 되겠죠.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좀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약을 주사를 맞은 사람이면 음식 냄새를 맡는 사람이 실제로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포만감 신호가 더 온다라는 거를 국내 연구진이 그걸 이제 굉장히 저명한 학술제 내놔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기전을 밝혀낸다든지 이게 어떻게 해서 작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국내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알아야 뭔가 또 새로운 뭔가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 나가면 지금은 일단 따라가고 나중에는 끌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좀 뭐 산학 연계라든지 기초 연구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많아지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체인저를 볼 날이 곧 올 수 있지 않을까. 오겠죠. 사실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로 돌아가면 이런 것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요. 문화적인 쪽도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BTS 불가능한 얘기인데 해왔으니까 뭐 이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비만 치료제처럼 잠재력이 높은 그런 시장이 또 남아 있을까요? 일단 환자 수는 대단히 많고 아직까지 효과적인 해결책은 좀 적게 나와 있는 대부분. 근데 유달리 제 눈길을 끄는 게 FDA 승인을 받았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솔직히?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어 진짜로. 이 탈모 시장은 어때요?